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자, 오늘이 어디냐? 111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자, 오늘 정리하면 또 진도 끝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뭐 들어갑니까? 문제집. 그 요약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요약집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더라도 요약집은 계속 가지고 다니시라고. 됐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문제집하고 요약집 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같이. 자,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약정이란 소리는 둘 간에 합의한 걸 말하죠. 그죠? 명의를 맡아달라, 알았다, 합의하는 거. 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신탁자,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자, 등기 맡아달라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것이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약정 개념 끝. 신탁자 맡기는 사람, 수탁자 맡은 사람.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실명 등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명법. 부동산 실명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거기 명의신탁 약정이 나와 있어요. 약정의 세 가지 있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자가 타인과 사안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를 하고 그에 관한 등기 타인 명의로 하기는 약정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이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맡아달라 이 말이에요. 명의만. 됐어요? 예. 이렇게 약정. 그럼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명의 신탁자 줄여서 명신. 맡은 사람을 명의 수탁자 줄여서 명수.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밑줄 그으세요. 자, 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치와 면적을 특정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 등기 나와 있죠. 예, 가로 열고 이걸 상호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가로 열고 상호 명의신탁 적어 놓으세요. 상호 명의신탁.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신탁재산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명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 동그라미 치세요.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거는 물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채권이라고 표현했어요? 물권. 그 물권이 뭐예요? 뭐 전세, 저당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권에다가 뭐 전세권, 저당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 등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등. 그리고 이제 임차권은 X입니다. 왜 임차권은 안 들어가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유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소유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밖에 물권, 전세, 저당 이런 것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등기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자,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등기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든 소유권 보존 등기든 타인 명의로 하면 걸려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 한 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줄의 의미. 자, 이 법의 근본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 유형이 나와 있는데 유형은 크게 이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두 사람 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 그다음에 몇 사람 간 삼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계약 명의 신탁이 있잖아요. 자, 이걸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또 하나가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작년에 계약 명의 신탁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올해는 아마 삼자간이 나오지 않을까. 뭐 나온다면 뭐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자간부터 봐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거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명의 맡아달라 알았다 합의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효력 보면 이 약정은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이 법에서 무효입니다.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 그랬어요. 소유권은 가백에 복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외부적으로 지금 을이 소유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을 앞으로 지금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팔아먹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3자에게. 그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 그러니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이. 알고 사는 것을 악이. 그래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래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취득. 됐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 그래서 배임명의 적극 가담했을 때, 그래서 이제 면판 사유질서 위반, 민법 103조 위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 이해됐어요? 예. 끝났어요. 자, 효력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니은에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약정 밑줄, 등기 밑줄, 무효 동그라미. 자,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해됐어요? 예, 약정도 무효, 등기 무효. 그래서 소유권 누구에게 기속한다 그랬어요? 명의 신탁자. 왜? 등기 무효니까. 자, 그다음에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선악불문.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선악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봐 주세요. 자, 갑이란 사람이 원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왜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매도자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을이 샀어.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싫다고 명의를 맡아달라고 병에게 합니다. 그래서 병이 맡았어요. 그럼 이건 명의 수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합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약정. 그래서 이제 등기에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바로 이렇게 넘어요. 이해됐죠? 자, 이것이 이제 3자간이거든. 3자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가지고 그죠? 매매는 갑하고 을이 이루어진 거고 등기는 매도인에게 수탁자 앞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럼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요. 약정은 무효 무조건. 그럼 이 등기는 유무.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똑같아요. 자, 그럼 소유권 어디로 복귀하겠어요? 갑에게 복귀하잖아요. 예, 갑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서 복귀가 되면 이 매매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들어가면 처벌을 받겠죠. 처벌. 자, 신탁자는 징역벌금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징역벌금 얼마? 몰라. 네, 5년하고 2억입니다. 2억. 징역벌금이 억 단위로 놀아요. 벌금이 억 단위로서 5년하고 2억. 여기서 5이. 수탁자는 3년하고 1억 들어갑니다. 1억 3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사람이 병이 겉으로는 소유자로 돼 있죠.
그러면 내 것이다라고 팔아먹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선악불문. 그죠? 선악불문입니다.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약정무효 등기무효로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것이 이제 3자 간 등기명의 신탁. 그죠? 예. 그러면 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인자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 취지예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니은 신탁자하고 수탁의 약정 밑줄 등기 밑줄 무효입니다. 자,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따라서 소유권 누구에게 기속된다? 에? 매도인에게. 매도인 누구요? 원소유자. 자, 매도인에게 기속이 돼요. 이렇게 의뢰에게 기속이 된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원소유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 동그라미. 이 둘 간의 관계. 자, 유효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죠? 횡령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횡령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 정은 칠판에서 정의된 제3자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명의 신탁 들어갑니다. 이 계약명의 신탁이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갑이 원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거든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왜 보통 갑이 나오면 을이 나와야 되는데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매도자 마음이야. 그렇죠? 아무데나 장독 뒤에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렇죠? 이건 매도자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고 사고 등기 넘어오고 정상 거래잖아요.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숨어 있다. 이때 이제 숨어 있단 말이 나와야 돼. 자, 숨어서 돈을 대주면서 자, 병 명의로 사놔라 이 말이죠. 그럼 명의를 맡겼으니까 신탁자, 맡았으니까 수탁자. 그럼 둘이 합의를 했죠? 그럼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그래서 이제 계약명의 신탁은 대부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뭐 선의일 경우를 전제로 깔고 문제를 내는 게 대부분이요. 물론 악의일 때도 내는 적도 있는데 거의 다 선의인 경우. 그럼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등기는 유효. 둘 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원소유자의 매도인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유효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원소유자 갑에게 복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권 완전히 취득.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의일 경우, 물론 알면 무효입니다. 악의일 경우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약명의신탁은 대부분 선의를 전제로 깔고 문제를 낸 게 대부분이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도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취득합니까? 선악불문. 그러면 여기도 횡령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횡령죄로 안 봐요? 자기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선인 경우는 악의는 똑같은 거 저쪽하고. 그래서 횡령죄 X.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는 지금 선일 경우에만 써놓은 거예요. 그 니은 효력 있어요?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선인 경우를 이주로 써놓은 거예요. 그 옆에다 적어요. 그냥 악이면 무효라고 이렇게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전부 다 선의를 전제로 해서 써놓은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명의 신탁은 거의 다 우리가 문제 나올 때도 선의를 깔고 내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효력 몇 줄 볼게요. 신탁자하고 수탁의 약정. 약정은 이 약정이 있잖아요. 이 약정은 이 사람이 알았건 몰랐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 악에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원소유자하고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과 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유효.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갑하고 병을 말하는 거죠. 유효. 동그라미. 자, 소유권은 그래서 신탁자에 기속되지 않고 누구 소유로 된다? 수탁자, 매수인. 매수인 소유권 취득. 이건 선의잖아. 선의를 깔고. 소유권 취득. 그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행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령죄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 뭐 등기든 계약명의신탁든 관계없이. 그러죠? 그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밑적으세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끊어보세요.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 자, 왜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약정이 뭐니까? 무효니까. 약정이 유효해야지 뭐 해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니,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요. 부동산 자체를. 그렇죠. 실명법 이걸 물었을 때는 무조건 매수 자금이요. 근데 그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것을 이제 부당이득 청구할 때는 부동산 자체입니다. 부동산 자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법은 다 약정이 무효잖아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계약명시도 판례에서 유효로 봤어요. 유효.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가 그 주의사항 넣어놨어요. 자, 명의신탁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 자체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매수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실명법 자체를 물었다라면 매수 자금이에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깊게 나왔을 때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다음에 그 5번에 보면 특례 그래갖고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특례란 말은 아까 제외되는 것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은 특례 명의신탁으로 보는데 조건을 갖추면 처벌하지 않고 효력 인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만 특례가 인정되냐? 종중 동그라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해서 종중 동그라미 쳤어요. 자, 배우자 동그라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동그라미. 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겨서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외우세요.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입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러면 그렇다 해서 무조건 특례를 인정한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조세포탈이 아니어야 되고 또 강제집행 면탈이 아니어야 되고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특례를 인정을 해줘요. 세 가지. 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가로로 묶으세요. 이럴 때는 효력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약정은 다 무효했잖아요. 이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효한 명의신탁 세 가지는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조세포탈이 아니어야 되고 강제집행 면탈이 아니어야 되고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만 특례를 인정해 준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이제 실명법 벌칙. 이제 벌칙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명의 맡은 사람을 수탁자. 자, 그러면 명의신탁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잖아요. 그럼 과징금이 들어가. 최대 얼마?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0%고 범위 내. 그러니까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수탁자에게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범위 내. 무슨 내? 범위 내. 자, 그러면 과징금 부과 받으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듣게 해줘야 되거든요. 과징금 받으면. 근데 1년간 안 해봤어요. 왜 1년 동안이나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럼 뭐가 들어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얼마? 10%. 부동산 평가액의 10%.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받으면 또 자기 앞으로 실명 듣게 해야 되는데 또 했어 안 했어? 왜 또 안 한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러면 몇 퍼센트? 20%또 부과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행 강제금 10. 이때부터 다시 1년 경과하면 20. 됐죠? 자, 그다음에 벌칙은 아까 이야기했죠. 신탁자에게는 얼마? 5년하고 2억 징역 벌금. 수탁자에게는 3년하고 1억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벌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벌칙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됐죠?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징금은 범위 내에 알아야 돼요. 30%를 그러면 틀려버려요. 30%를 그러면 틀려버려요. 범위 내에. 이게 최대가 30%예요.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장기 미등기자라고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장기 미등기자. 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장기 미등기자란 것은 몇 년간 등기 안 한 사람? 응?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했어. 기본서 할 때. 우리 3년? 네, 3년입니다. 3년. 빨리 적어. 3년간 등기하지 아니한 사람을 장기 미등기자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벌칙은 과징금 30% 범위 내, 이행강제금 10, 20, 그리고 5년하고 2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명의신탁자 벌칙하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따로 공부하지 말고 벌칙이 같다 이 말이에요. 벌칙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같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만 좀 습득하면 돼요. 왜냐하면 실명법은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해야지 이론 알고 있더라도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례 형태 문제라 이런 문제풀이를 조금씩 해 주셔야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이걸 줄여서 뭐라 해요? 주임법.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적용 범위 알아야 되죠? 무슨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주거용 건축물. 그럼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상? 사실상 주거입니다. 그러면 공부상 어떻게 돼 있건 주임법이 적용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 겸용 건물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겸용 건물 적용됩니까? 예, 적용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뭐가 주된 부분이 돼야 돼요? 주거가 주된 부분이 됐을 때. 그죠? 뭐 점포하면서 방앗간 딸려 쓴 건 안 되는 거고 주거가 주된 부분이 됐을 때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미등기 전세는 적용돼요? 미등기 전세.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채권적 전세라 그래. 채권적. 자,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이 등기 안 한 거. 우리가 보통 전세 사는 건 다 이거잖아요. 이거. 보통 우리가 전세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않고 이런 거. 자, 이것이 이제 임대차 특수한 임대차 그래서 이제 미등기 전세 채권 전세. 이거 주임법이 적용되고 그다음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됩니까? 안 돼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일반 법인이 주택을 임차를 해요. 그리고 그 직원이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춰도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또 지방공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소기업법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법인이 주택을 임차를 해서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든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법이 적용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법인은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법인들은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근데 일반 법인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법인만 이제 이렇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적용되는 거고.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밑줄 긋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 양가로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임대차에 적용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밑줄 그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지 판정 시기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고. 밑줄 그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겸용 건물 적용됩니다. 임차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 나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아 주거가 주된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비주거용 부수적인 경우다. 그리고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돼요. 이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이런 것들이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기억 니은 밑줄 보세요. 한국 토지 주택공사. 또 뭐라 했어요?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인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된다.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법인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등기 전세 준용하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고 사용대차, 전세권 이런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법인은 아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대항력 볼게요. 자, 대항력은 몇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대항력 요건. 요건이 뭐예요? 자, 주택은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해야 돼. 근데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버려요? 전입 신고할 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약정에서 주주라 할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다음 날 0시. 자, 그것을 이제 줄이면 이길 0시. 자,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항한다는 거. 당첨. 내용이 뭐냐고. 왜 못 나가? 아주 좋았어요. 이제 열심히 들으니까 이제 다 알아. 대항력 내용이 못 나가래, 못 나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 점유를 하고 있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자,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요? 임차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주주를 갖추고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 요건은 충족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제 3자에게 팔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병에게. 그래서 이제 매수인.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사가지고 내 주택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하면 이 사람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나가 그러면 못 나가. 그죠? 나가 그러면 뭐다? 못 나가. 근데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 있고 경매가 될 수 있죠. 양도인 양수인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한다 그랬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거 이제 못 나가 내용이지. 지승계, 지승계 이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가 다 승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임대인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누구에게 주택을 돌려줘야 돼요? 병에게. 그죠? 보증금도 병에게 찾아가야지. 왜? 다 승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못 나갑니다.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이게 대항력. 그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의 제기하면 돼요.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인데 이의 제기함으로써 승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거지. 자, 이것은 판례에서 나온 거고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대항력 밑줄 그어볼게요. 자, 첫째 줄 주택의 인도에서 주민등록에서 주주 동그라미. 자, 이길 다음 날 3자에서 대항력을 간다.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내용 첫째 줄. 자,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지위.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 뭐 사용 수익, 법률 관계, 보증금 다 포함이 된다. 다 승계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달리 표현하면 못 나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존속 기간. 뭐 존속 기간 다 알죠? 몇 년? 최단. 그러니까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그죠?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임차인은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임대인은 2년에 구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첫째 줄. 자, 임차권은 민사면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에서 소멸한 게 원칙이에요. 그죠? 경매 넘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한 게 원칙이다. 근데 무슨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맺어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거 뭐요? 저당보다 뭐가 먼저 설정됐다는 거예요? 임차권을 갖춘, 자, 주주를 갖춘 임차권이 먼저 설정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저당보다 임차권이 선순위. 이해됐어요? 예.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대항력이 있다. 이거 중요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매 넘어가면 소멸한 게 원칙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항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정갱신 나옵니다. 법정갱신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쓰고. 자, 법에 의해서 갱신된다 법정. 그죠? 아무 말 없어도 갱신된다 묵시적.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자동. 뭐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임법상 법정갱신제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임대차. 자, 임대를 내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들어간 사람을 임차인이랍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럼 임차인 쪽에서는 언제까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2개월 전까지. 자, 안 하면 법정갱신, 자동갱신돼 버려요. 자, 그러면 전 임대차하고 계약 내용이 똑같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기간은 2년이에요. 기간은 몇 년? 그러면 갱신된 이후에 계속 2년 살아야 돼? 임차인 쪽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하죠? 임대인에게. 그럼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효력 발생.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법정갱신제도 누구에게 유리한 거요? 임차인. 그러니까 주임법 자체가 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매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이익이 자, 이익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 그럼 법정갱신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매기 차임. 이익.
의무를 현저 위반은 법정갱신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 이것이 법정갱신 제도입니다. 정의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오잖아요. 이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와 이거. 법정갱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맨 밑에 적으세요. 임대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만료전 6월부터 2월까지 몇 적으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후단.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왜 1개월이나 나와 있어요? 2개월 고치세요 빨리. 이제 수정이 안 돼서 그래요. 고쳤어요? 이 앞쪽만 고쳐놓고 뒤쪽은 수정을 안 해놨다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몇 년? 2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죠.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몇 개월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몇 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2기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법정갱신 제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계약갱신 요건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칠판을 정리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이 계약갱신 요구는 원래 상인법만 있었는데 주인법에도 생겼잖아요. 자, 을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자, 임대인이고 임차인.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임차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계약갱신 요건이잖아요. 그죠? 갱신해 주세요. 더 살고 싶다. 강력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원칙은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해 줘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절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것은 책 보고 해야 될 거고, 자, 가장 긴 포인트가 이기 차임 연체하고 실거주 목적,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제 상위법하고도 차이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거절 사유는 좀 더 보기를 하고, 그럼 이제 갱신되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근데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해요. 증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몇 번까지 가능해요? 계약갱신 한 번. 한 번 가능해요? 그러면 한 번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딱 한 번 갱신 요구를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몇 년? 2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갱신된 이후에 여기도 또 계속 살아야 돼? 여기도 이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 효력 발생. 이해됐어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럼 이제 나머지는 책을 보면서 봐드릴게요. 자, 거기 오른쪽 자 양가로 1번 115페이지입니다. 계약갱신 요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 몇 주 것이고 계약갱신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갱신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있는 것은 거절 사유 가능하죠. 자, 그 박스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핵심을 잡고 공부하세요. 자, 1번은 일단 별표 쳤어요. 몇 기 차임 연체? 이건 상인법하고 차이니까 별표 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도 거절 사유가 되고, 자, 그러면 3번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서로 합의하에 가로로 묶으세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했을 때 거절 사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면은 거절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임차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동의 없이 동그라미 전대 밑줄. 그러니까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동의를 얻어서 전대하면 아니고 동의 없이. 이제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거 불법 전대는 소리죠. 그죠? 일단은 이거. 그다음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중대한 과실. 뭐 전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연히 뭐 전부 파손하면 당연히 뭐 거절 사유 되겠죠. 중대한 과실, 경과실 X입니다. 경과실 X. 중대한 과실이 키포인트. 그 다음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키포인트? 일부 멸실. 일부 멸실 동그라미. 자, 뭐 전부 멸실되면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되겠죠?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당 강목은 안 넣어놨어요. 그렇죠? 안 넣어놨고 주택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뭐 전부는 당연한 거고 대부분 동그라미. 철거나 재건축은 뭐죠? 자,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멸실은 일부. 됐어요? 예. 자, 그 밖에 8번 별표 주세요. 이건 이제 키포인트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죠. 목적 주택 실거주. 그러니까 내가 살 테니까 갱신 못 해주겠다.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근데 이제 직계 존비속 포함입니다.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살 테니까 갱신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주임법에서 가장 거절 사유 키포인트가 1번 이기하고 8번 실거주 목적. 이게 가장 키포인트요. 상임법하고 차이점이 되기도 하고. 이해됐어요? 상임법하고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 개선 중대한 사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체크해 준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매기 차임 연체 이기 그리고 보상은 서로 합의하에 전대는 동의 없이 파손은 중대한 과실 뭐 전부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당연한 거고 됐어요? 그리고 또 뭘 중요시하라 했어요? 멸실은 일부,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걸 신경 써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정에서 매대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전속기한 몇 년? 2년. 그러면 이제 전 임대차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차임과 보증금만 증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4번. 자, 갱신되면 언제든지 임차인 쪽에서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그렇죠? 자, 양가로 5번 별표 쳐보세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갱신 가장 키포인트가 실거주 목적이죠.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 임대 내주고 임대료를 받아먹고 있더라. 그러면 임차인 쪽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분명히 자기가 산다고 거절해 놓고 다른 데 임대 내줘서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돼요? 일단은 자,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책에는 나왔어 안 나왔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도 몇 가지 적어 놓으세요. 자, 일단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요? 합의를 따릅니다. 일단. 그럼 합의가 없으면 셋 중에서 큰 금액이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셋 중에서 큰 금액. 무슨 금액?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요? 자, 환산 월차임. 그러니까 갱신 거절 당시이고요. 환산 월차임입니다. 월차임의 3개월분.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분 이렇게 적어놓고 또 하나가 자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분입니다. 차액의 2년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차액의 2년분 뭔 차이일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기본서 찾아봐. 이해되세요? 차액 2년분을 적어놨는데 무슨 차이일까 생각이 안 나면 기본서 찾아보라고. 자 이것은 뭐냐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얻은 환산 월차임하고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뭐다? 손해액. 자, 이 셋 중에서 큰 걸 기준이 돼요. 뭐가 기준이 된다? 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놓으면 앞에 내용들이야 신경 안 써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일단은 환산 월차임 몇 개월분? 3개월분. 차액 몇 년? 2년. 임차인 입은 손해. 이 셋 중에서 큰 금액이 여기서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 올해부터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작년에 이게 작년 후반기에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실무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116페이지 최우선하고 우선 변제 들어갑니다.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주택인도, 주민등록, 또 소액 보증금이 되는 거지. 자,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자, 이것은 경매 넘어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배당 받아가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건 주택가액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액 보증금이 또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내가 이 앞전에 4월 말까지 안 바뀌어서 안 바뀔 거라고 했는데 5월 초에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지금. 자, 서울 소액 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 중 얼마? 5천만 원입니다. 자, 위에 앞쪽은 기준, 뒤에 것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과밀 억제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 중 얼마? 4,300만 원. 자,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 중 얼마? 2,300만 원입니다. 2,300. 자, 그 밖의 지역은 얼마? 6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걸 외워봐요. 외워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지문에 뜰 수도 있고 지문 하나의 지문으로 뜰 수도 있고 또 응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는 어차피 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영업할지 모르잖아요. 뭐 서울에서 할지, 과밀 억제권역에서 할지, 광역시에서 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 전국적으로 다 중개업하는 데는 다르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옛날에 수정표 한번 줬죠. 수정 안 되신 분은 이거 수정을 해야 돼요. 그 교재가 수정되기 전의 내용이니까 그죠?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 원래 그 어디예요? 김포시가 광역시 쪽에 있었죠. 근데 어디로  과밀 억제권은 올라갔어요. 그 밑줄 그어졌죠.
밑줄 그어서 이제 광역 과밀 억제가 올라갔고 그럼 이천하고 평택이 새로 추가됩니다. 광역시적으로 이천시하고 평택시가 광역시적으로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좀 지역까지는 뭐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바뀐 거니까 바뀐 것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바뀐 것은 이천 평택이 광역시적으로 올라온 거고, 자, 김포는 과밀 억제권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해됐어요? 네, 바뀐 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그러니까 최고 먼저 배당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른 권리자 저당보다 먼저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이더라면 5천만 원은 저당권 즉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최우선 변제 주주 동그라미 소액 보증금 동그라미 주택가액 얼마 범위내서 2분의 1 그리고 이제 수정표 오려 붙여 놓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 요건은 뭡니까요?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요? 주주확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 예? 확정일자 받는 기간도 이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됐죠. 이 주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법원 등기소, 공중인. 그렇죠. 공중인이 시험 나왔네. 공중인 그 과거 기출문제 풀어봤잖아요. 공중인도 확정일자 부여 해준 기관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냥 들어봐.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법원 등기소, 그러죠? 공중인 이런 데가 다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들이에요.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보다는 우선을 못하지만 후순위 권리자 임차권보다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확정일자 즉 우선 변제 효력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당일입니다. 당일. 자, 당일은 당일인데 뭘 갖춰진 걸 전제로 한 당일이 돼야 돼요? 대항력. 이걸 갖춰진 걸 전제로 한 당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시켜드리면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1일날 받고 1일날 받고 2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2일날 당일날 발생합니까? 예, 당일날 발생. 왜? 이 대항력이 다음날 몇 시에 0시에 이미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일자 9시 넘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은 즉시 발생을 해요. 근데 다 같은 날 받았어요. 1일, 1일, 1일. 그러면 이런 것은 1일날 발생해요? 2일날 0시. 그래서 이제 이건 2일날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일은 당일이 돼. 이걸 갖춰진 걸 전제로 하는 거, 전제로 해서 당일이다. 이해됐어요? 예. 뭔 사였어요? 그러면 저당이 이제 주주 확처. 저당이 또 1일날 받았어. 그러면 저당권이 우선해요? 임차권이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하죠. 왜? 이게 다음날 발생하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순서 잡을 때 필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요건은 주주 동그라미 확 동그라미 주주 확. 그날로부터 그날 동그라미 그날 당일. 근데 여기서 당일은 대항력을 전제로 한 당일이에요. 대항력을 전제로 한 당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후순위 권리자 그따 채권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서 물권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효력만 후순위보다 우선은 효력만 물권적 효력이지 그 자체가 물권으로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리고 전전세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 3번 주택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누구에게 인도해야 돼요? 경락인 동그라미. 이제 이걸 또 법원에다 인도한다 이렇게 또 출제된 바도 있어요. 경락인이 매수인이죠.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아니 자기는 돈 찾아가면서 주택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당연한 소리 아니야? 자기만 돈 받아갖고 주택 안 돌리면 안 되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찾아갈 때는 주택을 비워줘야 맞죠? 근데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양가로 3번, 그 동그라미 1번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서도 확정 판결 이해준한 집행권원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되지만 왜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보증금을 찾아갈 때는 집 비워달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비워달라는 거예요? 경락인이 매수인. 자,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라.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 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정식 재판 안 거치고 소액 사건 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우리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서 이제 주택을 돌려주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고 해요. 왜 안 돌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렇죠? 아, 좋아. 1년 내에 어떻게 된 걸로. 자, 그러면 나중에 주택 비워주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도가 생긴 건데 등기해놓고 가면 돼요. 등기해놓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어디에다 신청을 합니까? 법원. 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 시군에 설치된 법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각을 하면 항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주택만 인도받지 주민등록 안 갖추고 살다가 그러면 여태 대항력이 있이 산 거예요? 없이 산 거예요? 없이. 대항력 없이 산 거잖아요. 이제 주민등록 시골에 그대로 놔놓고 주택만. 그러면 이제 등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돈 안 주니까. 그럼 이때부터 대항력하고 뭘 취득한다? 우선 변제적 효력을 취한다. 대항력이라는 건 못 나가. 우선 변제는 경매 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소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다 갖추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거의 요즘은 다 갖추고 들어오죠. 주주학을 다 갖추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한 날이 아닌, 그죠? 이 효력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거지. 뭔지 아세요? 그럼 이거 왜 필요해요? 이것도 순위 잡을 때 저당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순위 잡을 때 필요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시점에서 저당이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는 임차. 그러면 이때는 경매 넘어갈 때 저당이 먼저요, 임차권이 먼저요? 저당이 먼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항력 우선변제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시점이 저당 잡혔다. 근데 밑에 것은 뭐가 먼저요? 임차권이 먼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효력 언제 발생하는가 시점. 자, 대항력 없이 살았다가 등기했을 때는 이때부터, 그죠?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면 거의 계속 지속이 되는 거 등기한 날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권리자하고 순위 잡을 때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해 놓으면 대항력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비워줘도 관계 없어요. 그죠? 뭐 자기 거 아니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은 자기 살 집 있으니까 또 병에게 새로운 임차인죠. 임대차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내줬어요. 그럼 이 사람도 서울에서 주학을 다 갖추고 보증금 1억 5천에 들어와요. 그럼 아까 1억 5천만 원은 5천만 원까지 최우선이 인정이 된다고 공부한 바 있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최우선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은 인정을 해줘? 우선 변제. 그것도 이제 이걸 받았을 때, 그죠?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정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등기 신청 비용이랄지 등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좋았어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17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인 단독 신청 밑줄 가능하고, 밑줄 그어놓고 단독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 이거 가로로 묶어놓았어요. 이 지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임차주택 소재지관할 지방법원, 지원시군법원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 자 2번 기각 동그라미. 기각되면은 항고가 가능해요. 항고 동그라미. 자 3번이 작년에 지문으로 출제된 정답이었는데 등기명 신청 밑줄, 그에 관한 등기 밑줄 둘 다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등기 관련 신청 비용, 등기 관련 비용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효력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변제를 취득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이것이 위에 거잖아요. 예, 등기된 날로부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효력을 취득한다. 이게 앞문장이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단서에 보면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죠. 그 경우에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빠졌어요. 지문이 하나 빠졌더라고. 이렇게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2번 지문이 빠졌어요. 2번 지문. 2번이 빠졌다고. 그죠? 그것도 집어넣으세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적 효력.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까? 그대로 유지되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넣어 놓으세요. 그 지문이 빠졌더라고. 나도 2번이 빠졌어요.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자, 이것이 이 2번이잖아요. 2번. 이 지문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 2번 지문이 빠져 있어. 이거 이제 2번 내용이에요. 2번. 자,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뭘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했다는 거 뭐예요?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것이 집을 비워줬다 이 말이에요. 집을 비워주더라도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기해놓고 집을 돌려줘도 관계는 없다.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경매 넘어가도 일단은 대항력은 유지가 되잖아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누구를 말해요?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누구를 말하냐고? 이 사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근데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께 또 확정일자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도 안 되지. 자, 일단은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해서 일단 주임법 기본적인 것은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상임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휴식 같습니다.